가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예, 오늘은 뉴스닥의 새 얼굴을 소개하는 날인데요. 우선 헌얼굴부터 인사하시겠어요? 익숙한 얼굴 이준석 비대위원, 이제 비대위원이 아니시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소개해야 돼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제 사실 분당 절차가 진행돼가지고, 예. 바른정당 쪽에서 이제 창당준비위원회 쪽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 어차피 똑같은 위원입니다. 두 개 겸직하고 계시네요. 아직 나오시면 안 돼요. 새 얼굴. 그리고 지금 바로 들으신 그 목소리, 진짜 새 얼굴. 우선 목소리로 인사하시겠어요? 인사 한마디. 예, 반갑습니다. 허승무입니다. 상쾌한 아침, 그리고 예측 가능한 한 주 방송 같이 하겠습니다. 허승무입니다. 아, 이분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어느 정부에서 지내신 거죠? 예, 참여정부에서. 참여정부에서 예. 지내셨고, 경남 부지사를 지내셨습니다. 예. 지금은 세미래정책연구소 소장 겸 시사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허성무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시간인데 포부랄까요? 소감 한 말씀? 예,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상쾌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예측 가능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소식 전하고 싶습니다. 아, 거침없는 예측.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예. 새로운 파트너 마음에 드세요?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출연료는 그대로일 것 같고. 두 분. 네. 예. 하여튼 일단 해보죠, 오늘. 예. 해보고 호흡을 맞춰 가보죠. 예. 자, 호흡을 맞춰가는 오늘 첫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한가. 이번 주는 이 사람이 뜬다, 상한가. 이준석 의원. 예. 누구 골라오셨어요?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게 반갑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신당 창당한다고 하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하는 것이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신당이 반길 거라 생각하지만은 예. 이슈의 블랙홀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뭔가 가치를 내세워야 되는.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신당 창당에 대해서 이거 반기문 총장과 잘못 맞물리면 떴다방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 지난 2주 동안 사실 신당이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서 각인시키는 데는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진짜 이거 12일 되면은 떴다방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한가로 제가 반기문 총장을 뽑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별로 전 달갑지는 않네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뉴스는 아니지만 네. 사실상 반기문 전 총장이 뜨긴 뜰 것. 전 총장이죠, 맞죠? 네. 뜨긴 뜰 거다 이 말씀이세요. 이제 가가지고요. 이 네. 공항에서 손 흔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밀착 취재 다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일주일 정도는 지지율 상승의 개연성도 있고 제 생각에는요. 예. 그러다 보면은 다만 이제 검증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2, 3주 정도까지는 언론과도 허니문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 이때 반기문 총장이 어느 정도의 최대 지지율치를 보여주느냐가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지형의 어떤 설정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허니문 기간에 어디까지 치고 올라가느냐가 그리고 반기문 총장 들어오면 새누리당 떠난다고 한 분들이 이미 있거든요. 있죠. 예.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그분들 뛰쳐나오면 이제 새누리당도 이번 주가 아마 대위기가 될 겁니다. 허성무 소장님 동의하세요? 상한가 반기문 총장. 대체로 다 동의합니다. 방금 우리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일반적인 예측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당, 바른정당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전 총장이죠. 전 총장이 들어오시면은 정치적으로 가장 의존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가 예. 결국 바른정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바른정당에 대한 기대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반기문 뉴스에 묻혀서 좀 가려지겠죠. 아니 근데 결국은 바른정당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바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바로는 아니고. 오히려 반기문 총장님이 여러 정당들을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중심으로 줄 세우려 하겠죠. 그렇지만 그 핵심에는 바른정당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 독자 세력을 구축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짧은가요? 독자 정당을 만드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이라고까지 보는 왜요? 왜냐하면 정당 건설을 하려면 핵심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바로 정당을 건설할 만큼의 준비된 조직적 세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결국 어딘가 가긴 갈 텐데 줄을 세워놓고 가긴 갈 텐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가장 가기 쉬운 곳이 바른정당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 근데 이게요, 저는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대선이 예. 아무래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퇴임과 함께 치러졌던 그 17대 대선과 아주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왜요? 그때 뭐 고건 총리 띄우려고 했던 분들 뭐 있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정동영 후보가 약간 뭐 자체 후보 겸 신당 후보 비슷하게 해서 어물쩍하게 나갔는데 이미 그랬었죠. 구도상으로는 좀 그 당시에 진보 세력이 불리한 선거였고 근데 이번에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에 대해 기대치가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예. 결국에는 이분이 정당과 결합해가지고 어떤 파워를 낼 수 있느냐. 결국에는 마지막에 또 고건 총리처럼 공무원 마인드를 또 보여주시면 어떡하나. 공무원 마인드? 공무원 마인드가 뭐예요? 어느 시점엔 약간 꽃가마를 태워주길 바라는. 그러니까 치열하게 경선 치르고 막 챙챙챙챙 싸움 이런 건 못할 수 있단 말, 움츠러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사실 그 여당에 들어와서 지금 뭔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걸 미천 삼아가지고 다른 연대나 합종연행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 세력은 아직 탈당도 안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 타고 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고 이준석 의원 말씀으로는 뭐 이제 무슨 허니문 기간요? 예, 뭐 그런 기간이라서 여론조사 하면 많이 올라갈 거라 저는 봅니다. 예. 이제 그렇지만 그런 걸 두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묻지마 투자죠, 주식에서는. 남들이 막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가고 따라 지지하고 이런 건데 묻지마 투자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나중에 손실 리스크가 매우 크다. 그 올라간 만큼 떨어질 것들 롤러코스터. 뭐가 이제 있는지를 잘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막 예. 이 남 따라 장에 가는 방식으로 지지를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의 결국 지지율이 어느 시점까지 가느냐 결국 이번에 그 허니문 기간에서 표현한 기간 동안에 과연 문재인 대표를 추월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호각을 이룰 수 있느냐 여기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가 앞으로 반기문 총장의 어쨌든 보수 세력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의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반기문은 이 제3세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제1세력에 강력한 후보가 있다면은 반기문이 제3세력이 되겠지만 제1세력에 지금 대선 후보가 거의 전멸한 상황이거든요. 새누리당. 그래서 반기문은 자동적으로 제1후보 쪽으로 가게 일지대의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의 후보로 뭐 상징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세의 지지세 결집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문재인 후보하고 호각세를 자연스럽게 이루는 지지율이 올 거라고 보고 어떤 경우에서는 순간적인 추월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만약 문재인을 내부에서 추월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파란이 되지만 여기서 추월은 아무 파란이 되질 않아요. 반기문의 추월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그렇죠, 지지율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2년 전 대선에 나올 것이다 했을 때 반기문의 지지율은 40%를 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의 따블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따블 갔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진영으로 갈 것이냐 해서 이쪽 진영이다 하고 정해지니까 반이 싹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 더 빠지기도 하고 이런 그렇죠. 거라서 뭐 지지율이 조금 좋고 나쁘고는 문제가 안 되고 이후에 어떻게 세를 결집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고요. 잘 결집해내면은 상대적으로 어쨌든 문도 따라서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게 원래 정치라는 게 한 종목만 잘 간다고 해서 정치 전체가 환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쌍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너지를 서로 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경쟁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대표께서는 이제 반기문을 상한가를 했지만 저는 이제 상한가를 문재인으로 다시 하는 게 연초에 지금 한 주 내 상한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기문이 오면은 이게 하한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반 추가 상승이 일어나서.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를 상한가로. 예, 저는 그렇게 그런 봅니다. 의미에서 예. 반기문이 오면 문재인이 가려질 것 같지만 오히려 같이 들 같이 거다. 가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나 야권의 다른 후보들은 오히려 지지율이 조정을 받고 그 조정받은 지지율이 거꾸로 문재인 쪽으로 쏠려서 결집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예. 사실 그래서 허성무 소장님께 말씀하신 게 지금 그 사실 말하는 그 양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후보의 고민의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두 달 정도가는 한 달 정도는 최소한 블랙홀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둘 간의 양자 대결이 아마 집중이 될 테니까. 그렇죠. 야권의 주자들이 반기문 전 총장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반기문 전 총장을 공격하지 않고 딴 곳을 자꾸 겨냥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재명 시장은 선거법이라든지 뭐 개표에 관해서 공격을 했고 박홍순 시장은 문재인 정조준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 주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만 결국은 그래도 양극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반기문, 문재인 양강구도 대결 속에서 둘 다 상승할 거다. 둘 다 상한가 칠 거다. 대세 상승기입니다. 두 후보가. 저는 그 따블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정겹네요. 오랜만에 들어봐요. 따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소장님 구수하고 좋습니다. 좋아요. 따블. 하한가 가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하한가는 누구 주시겠어요?
야, 저는 이게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하한가라고 꼽았는데요. 잠깐만요. 허성무 소장님은 하한가 누구? 저는 외교부를 외교부. 이것도 그냥 이준석 위원부터 풀어볼까요?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 하한가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쪽에다가 힘 실어주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99명 중에 68명이 인 위원장 쪽 지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잘 살펴보면요. 6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 그 임명진 위원장은 사실상 서청원, 최경환 두 분 의원한테 이제 집중해가지고 인적 청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과거에 이제 비상시국회의 하면서 지금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했던 거는 그보다 더 넓은 형태의 인적 청산입니다. 그러니까 팔적이라고 친박 팔적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진 그렇죠. 분인데 거기 팔적에 이제 이름 올라가신 분들 하나하나 국민들이 이름 들으시면은 아마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청원 의원만 집중 포화를 놓고 있으면서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탈당 등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짝 한 발 또 물러섰어요. 더 그나마. 그렇죠. 뭐랄까요? 좀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들고 온 칼은 굉장히 큰 이런 청룡도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빵칼 같은 게 돼버렸어요. 지금 식빵 써는 칼이 됐다고 카스테라 보세요? 같은 거 썰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보면 아니, 그나마 또 서청원 의원이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또 그나마. 빵도 안 썰리는 그런 칼인데 지금 이게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예. 이준석 비대위원장님 말씀이 이제 일반론적으로 다 옳으신데 예.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갈등을 겪다가 빠질 때 그 예, 예. 효과가 이제 극대화되는 게 아, 한 있거든요. 명이 빠지더라도. 그렇죠. 아 식빵이라도. 그러니까 뭐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애초에는 느낌이 보면은 뭐 두 분이 짜고 치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하시려 하다가 서청원 의원이 보니까 이게 연습 사항이 아니라 실제 사항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벌컥 하셔가지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건 정말 전면적 투쟁 같은데 예. 이런 큰 갈등이 있다가 정리가 돼야만 예.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국민들 보기에는 아 이제 이런 정리가 정돈이 되고 제대로 변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아. 근데 이제 과정에서 보면은 예, 예. 뭐 조자랑이 흥칼도 아니고 녹선칼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빵칼처럼 됐다. 그 표현 굉장히 좋지만 예.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예, 이제 예.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야권에서는 오히려 긴장해야 될 면이 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좋은 결론이 나면은 아. 그 효과가 극대화돼서 야권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만약 인적 청산이 국민들 신뢰를 받는 단계까지 간다라는 예.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는 새누리당이 어쨌든 대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려면은 우선 논리적으로 풀어야 될 게 새누리당이 있는 게 뭐냐면요.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선 후보 선출을 못 합니다. 아 그렇게 돼요? 아니 대통령이 탄핵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대선 후보를 미리 선출합니까? 야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딜레마인데요. 그런 무지막지한 비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빠진 그 함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못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낼 수가 없죠. 대통령이 탄핵 안 된다는 걸로 지금 저렇게 똘똘 뭉쳐 있는데. 그러네요. 그 둘 다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만 결국 막판에 가서 반기문에게 이제 1열은 바른정당이 되고 예, 예. 2열은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이 되고. 되고 뭐 3열은 오도갈 데 없는 여러분들 제3제. 계시죠. 그분들이 또 합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 어떻게 날 것 같으세요? 새누리당 결론. 허성무 소장님 결론 어떻게 날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리 저항을 해도 명분이 임명진 위원장 쪽에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어쨌든 뭐 속마음은 예. 반기문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렇게 이준석 봅니다. 의원도 결국은 저는 이제 서청원 의원 나갈 것 9일 오늘 다시 이제 상임 전국위를 개최하는데 예, 예. 여기서 성원이 안 되면 새누리당 망합니다. 그 위기의식이 동작하면은 상임 전국 위원들이 이번에는 진짜 막아서도 뚫고 들어가서 청원을 할 겁니다. 그래요. 성원이 되는 순간 서청원 대표는 수밖에 나갈 없다. 수밖에 없는 사실 정치적으로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예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입장 전혀 발표 안 했잖아요. 예, 언론 인터뷰 안 하고 지난주 내내 내일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출연합니다. 스튜디오에 오십니다. 예, 여러분 저 페북 라이브까지 하면서 저희가 지금 첫 출연을 준비 중이니까요. 내일 한번 입장 이런 것들 들어보시고 예. 반론도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비판도 하고. 제가 빵칼이라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네, 제가 고자질은 안 하겠습니다. 약속은 못 합니다. 저하고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굉장히 위트도 있으시고 여유가 맞아요. 많으신 아니, 분인데 저 되게 좋아하는 최근에 분이에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다 원래 그 바른정당에 있는 분도 임명진 비대위원장 간다 그랬을 때
왜 절로 가시나 하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훈훈한 마무리. 아니 심지어 그 바른정당의 박인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장이 임명진 위원장이에요. 맞아요. 왜 얼마나 난감해 하시는데요. 빨리 밝은 빛 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제가 내일 날카롭게 내일 질문도 드리도록 하고 하한가 부지런히 가야겠어요.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외교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이게 뭐 구한말 다음으로 정말 위기에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일 외교, 예. 그다음 대중 외교, 대미 외교 이 세 가지 모두가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너무 한가하시고 아하. 또 외교부 고위 공무원들이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좋은 식당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다.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식당 예. 이름을 알고 있다니요? 식당 이름을 많이 알아서 거기 가서 다른 외교관들하고 밥 먹고 대화하고 우아하게. 예, 그게 이제 자기의 유능한 능력이라는데 아하. 지금은 그런 능력을 보일 때가 아니죠. 아니죠. 정말 치열하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싸워줘야 될 텐데 아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어.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청취자들께서도 아시지만 지금 부산에 그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이제 대사도 소환하고 예. 일본 총영사도 동시에 소환하는 이런 강경 조치를 취했거든요. 통화 수화부 중단까지 했어요. 예, 그 협상 중단뿐만 아니라 예. 벽지화까지 하겠다는 예. 거고 심지어는 뭐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까지 동원해서 우리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까지 그 진실 공방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도 외교부는 꿀묵은 벙어리예요. 뭐 김관진 안보실장이 어제 출국은 했습니다, 미국으로. 하지만 얼마나 풀지 모르겠어요. 엉켜 있는 실타래를.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문제도 심각하죠. 예. 사드 배치 때문에 어쨌든 뭐 비자도 잘 내주지도 않는다. 그다음에 한국으로 오는 전세기도 막아버리고, 그다음에 기업들 세무조사하죠. 그다음에 한류 확산 방지한다든지, 예. 한류 예술인들의 뭐 활동도 제한해버리는. 아주 대놓고 합니다. 예, 이제는. 아주 그냥 뭐 대놓고. 이게 아주 강한 고강도 뭐 한 방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저강도 정책을 그게 더 여러 무섭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 피해가 계속 맞아요, 이렇게 조금씩 맞아요. 조금씩 오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뭐 대책을 있느냐면 외교부든 뭐 집권 세력이든 예. 아무 대책이 없어요. 없어요. 예, 뭐 미국 문제는 또 별도로 지금 어쩔 수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서 외교부가 정말 지금은 좋은 식당에서 식사만 하시고 하는 일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이제 오늘 그래서 안 그래도 중국 가보려고요 오늘. 아, 오늘 출국하세요? 예, 오늘 방송 끝나고 중국 출국해가지고. 왜요? 예? 아니 뭐 사실 출장 갔다 오는 건데 가는 김에 실제로 분위기도 좀 보고. 분위기 보고. 그런데 제가 비자 낼 때 보니까 그 사실 비자 대행해 준 쪽에서 굉장히 그 사진 제대로 찍어 오라고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최근에 사진 잘못 찍었다고 비자 거부한 사례가 많다고. 진짜요? 예, 그래가지고. 이야.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체감을 하긴 했는데 그건 바뀐 상황을. 근데 가서 실제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면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교부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교와 국방이라는 건 대통령의 사실상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이 외교 갈등이나 외교적인 압박이 예.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탄핵에 대한 바로 결론을 그거예요. 내려야 되는 예.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충분한 심리를 하되 지금 뭐 지금 방향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연 절차를 청와대 밟는 것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뭐 신속하게 거부를 가겠다. 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 청와대도 그 엄중함을 인식한다면은 그 소위 우리 하여튼 그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법리는 다투되 하여튼간 이런 국정 혼란이 최소화될 수 네, 있게 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오버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정도 사안이 통화수화표 협상 중단하고 자기네들 뭐 대사를 초치할 정도의 일이 절대 아닌데 외교적으로 볼 때 말이죠. 오버하고 있는 건 우리가 지금 흔들면 흔들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하죠. 일본도 중국도. 우리 지금 리더십이 우리 스스로 흔들려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요. 그럼 외교부는 그걸 타개하기 위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없다는 측면에 있어서 매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대선에서 이게 한 가지 또 부각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어느 국제적 질서에 편입될 것인가를 고르라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은 이런 선택들이 있을 때 어쨌든 외교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오왕장한 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 질문을 많이 던질 겁니다. 사실 보수층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올라가가지고 손 흔들 때 저게 뭐 하는 거야라고 했던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맞아요.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가지고 그것을 상당 부분 묻고 했던 것인데 사실 그 결과가 사실 별로 뭐 좋은 게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게 박근혜 정부의 늘뛰기 외교라는 건데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천안문에 올라가서 손 흔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드 배치하겠다 하다가 그러니까요. 일본 외교도 보십시오. 예. 정권 초기에는 레이저를 썼잖아요. 아베한테. 예.
예,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사과도 한마디 받지 않고 10억 위안부 원의 협상 만세 해버리고. 불러버리고 넓히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거기에는 우리 국익을 정확하게 어떻게 지켜내겠다는 그렇죠. 철학의 부족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주 외교라는 게 양쪽 다 좋은 일 해준다는 게 사실 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외교에 어떻게 보면 철학이 좀 부재했던 정권인데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는 우리 외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될 거다. 대선 후보들에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 두 분과 함께 풀어가 봤습니다. 상한가에는 문재인, 반기문, 하한가에는 임명진 외교부 올리면서 이번 주 뉴스당 문을 닫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